좋다. 그리고 이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1년을 봤을 때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이 생기고, 2년에는 갑자기 배를 매듯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그리고 3년은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4년에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5년에는 온종일 울렁거리며 떠있는 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특징을 봤을 때 유추를 사용해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부각한다. 이제 배 같은 경우나 뭐 사랑에 빗대어서 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에 매는 일에 빗대어가지고 이제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이러한 작품, 아름답습니다. 읽어보자. 배를 매며 장성남씨.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히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등 뒤에 털썩. 그러면 등 뒤에 밧줄이 날라왔다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예상치 못했던 거야. 근데 일단 밧줄이 날라왔으니까 일단은 맨다. 그치? 근데 배를 매는 과정이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과정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조용히 배가 멀리서부터다. 사랑하는 대상이 점점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하지. 이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서, 그러니까 후며진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러한 부둣가에 아주 우연히 뭐 사랑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들어와서 밧줄을 받는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매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다. 사랑은 이제 inevitable 한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적인 속성을 지닌 이러한 사랑이다. 그래서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이렇게 떠있는 배가 있다. 시공간이, 그러니까 주변 공간 자체가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공간이란 거지. 그래서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이가 가진 이 주변의 인물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물들 또한 나 또한 사랑한다. 그래서 그이가 사랑하는 것을 나 또한 사랑하고 그이가 싫어하는 것은 나 또한 싫어한다. 그래서 같이 메어진다.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야. 깨달은 거지. 그래서 빛 가운데 배가 울렁이며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인다. 사랑은 파도가 있겠지. 사랑은 운명적으로 만나는 거지만 서로 싫어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사랑은 그 울렁이는 파도처럼 계속 어떠한 사건들의 나열이 계속되는 서로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온종일 떠있다. 그래서 이렇게 울렁이는 나의 설레는 두근두근 도키도키한 마음, 이런 거를 형상한 것이다. 그래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봤을 때 이제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이다. 그치? 그리고 밧줄은 이제 사랑의 대상과 맺는 어떠한 인연이다. 그리고 부둣가는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아, 좋다. 받아들여. 사랑이
찾아올 어떠한 공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주위의 세계이란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다. 구름과 빛과 시간. 화자의 정서를 봐보자. 그냥 시구를 봤을 때 띄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정서를 봤을 땐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받지않아요. 그치? 오자마자 바로 뛰어다가 밧줄을 맬 생각을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가는 거는 즐겁다.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함께 맺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본 적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지.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이는 운명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이런 설렘, 환희와 경이로움을 느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추에 의해서 시상전개란 걸 보면, 이제 배를 매는 일은 사랑이다. is love.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다? 이는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밧줄이라는 걸 맴으로써 저 배가 나한테 온 거잖아. 사랑 또한 어떠한 인연의 시작점,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갑자기 시작된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은 사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제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워진다는 것은 그이가 가지고 있었던 주변 생각, 주변 환경들 또한 나랑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에 맺어지면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리고 빛 가운데 배가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다. 이는 온종일 사랑의 기쁨과 설렘 속에 내 자신이 온종일 울렁거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시어를 봤을 때 정서적 미적 기능에 이걸 보면서 정서적으로 뭔가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미적 즐거움.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그치? 그리고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같이 단샘이 솟는 이런 바구물도 자작나무다. 다 자작나무래. 어쩌라는 거야. 그치? 어쩌라는 거야 진짜. 산 너머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이 산은 온통 자작나무다. 자작나무야. 자작나무. 그래서 봤을 때 우선은 시어를 좀 알아야 되겠지. 감로. 이제 여름에 단풍는 떡갈나무 따위에 잎이 떨어진 달콤한 액이래. 그리고 그 바구물은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는 얕은 우물이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라는 거는 계속 시각적인 심상. 첫 번째는 시각적인 심상을 얘기했지. 대들보도 문살도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이건 시각적인 거지. 그치? 여우가 캥캥 운다. 이건 음성상징을 쓰면서 여우가 우는 모습, 그러니까 우는 소리를 들은 거잖아. 청각적 심상으로 자작나무라는 거고. 세 번째, 메밀국수를 삶는다. 이런 자작은 시각적이지.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다는 네 번째를 봤을 때 감로같이 단샘이 솟는 바구물. 이거는 미각적. 이제 내가 맛으로 느끼는 거지. 이것도 자작나무다. 산 넘어 평안도 땅도 보인다. 이거는 시각적이지. 온통 자작나무였다. 자, 일단 자유시, 서정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향토적이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거 알면 되고, 자작나무를 제재로 들고 있지. 그리고 순수한 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졌다. 순수한 산과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예찬적 태도. 그치? 예찬적 태도. 찬양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작나무다라는 시구를 각행의 끝에서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 또한 자작나무다. 오케이? 자작나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 같은 경우엔 정서적 미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을 한다는 거야.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찌나 이런 시들을 쓰는 거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단 말이야.
봐도 대단하단 말이야,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시험을 치려고 문학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시험이 아니었다,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학 작품을 이제 하나씩 곱씹으면서 읽겠지. 그렇지. 요즘 지금의 교육의 좀 문제가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곱씹지 못하기 때문에, 곱씹을 수 없는 환경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여기 이제 문제집에서 나온 그런 감상들만 외우고, 응?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건 어쩔 수 없긴 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긴 해.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문학이라 하면 정답이 원래 없는 거지만, 이 정서, 자신의 정서나 이런 거를 만약에 완전 180도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지, 시험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나온 정서를 좀 외우긴 해야 될 텐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외우란 것이. 그냥 외우더라도 느끼면서 외워라. 그냥 외우지 마. 느끼면서. 성남풀이 봅시다. 성남풀이. 이문구 씨의 성남풀리 보겠습니다. 이제 작품이 소개해봅시다. 이 작품은 풀독이 올라서 고생했던 글쓴이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담은 수필이다. 인간중심적인 건, 그치, 이거 인간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거고, 글쓴이는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면서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중요성. 글쓴이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독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면서 이러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정립할 수 있다. 기능적인 요소가 다 나왔지 지금. 이해를 넓히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한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정립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이문구 씨를 좀 봤을 때 일단 1941년생이시네. 2003년에 좀 별세하셨네. 어쨌든 보면 소설가 호는 명천, 1966년에 현대문학의 백결이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충청도 지역어를 기반으로 향토적이고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였으며 주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되어가는 농촌 민중들의 삶을 조명하였다. 연작 소설에서 전의 양식을 차용하여 이제 전통적이면서도 주체적인 형식을 선보였으며 부분별한 근대화에 대한 비판과 인식을 녹여낸 작품을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는 우리 동네, 관촌수필, 유자소전 등이 있다라네. 이게 약간 사회에 대해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네. 약간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비판적 면모가 많이 보이겠네 라는 거. 작품을 봤을 때 갈래 현대수필이라서 딱히 뭐 형식이랄 게 없어 사실. 성격은 사색적이다. 계속 사색하고 있고 교훈적이다. 교훈을 준다는 거네. 이제 제재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고, 이제 주제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반성, 그래서 성찰을 하고 있다. 문단 구성을 봤을 때 처음 자연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냥 있는 것이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중간은 나는 풀독이 올라서 고통스러웠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다라고 뭐 어쩌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하고 있고, 끝은 병원을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풀독이 가라앉음을 통해 어떠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봤을 때 특징,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드러낸다. 두 번째,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렇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남풀립.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르새를 댄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사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자풀이 되는 것이다. 자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이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자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자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벨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옥시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것이었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한갓 자풀일 마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수필이네요. 깊이가 있어. 이거 보면 일단 여운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깊이가 있다는 거에 반증이지. 깊이가 있다는 증거지.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가 이게 봤을 때 자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풀독에 오르기 전에는 이제 봐봐. 제 본성이다. 저절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아무런 관련도 없이 자연이라 함은 그 자체로 그냥 인위적인 요소 없이 아무런 상관도 쓰지 않는다. 자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지금 문제집에서 봤을 때 글쓴이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얘기한다고 하거든. 근데 인식 변화가 없어. 지금 보면 글쓴이의 인식은 변화가 없어. 봐봐. 맨 처음에 웃긴다니까 이게 문제집이. 하늘과 땅 어질지 않다. 그래서 자연을 편들가면서 자연에 대해 쭉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힘에 본성이 없기 때문에 제 본성이 없다. 그냥 제 본성이 없다. 자연은 본성이란 게 없어. 정나미가 떨어지는 것 말도 드물 것 같다.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그렇다는 거는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거야. 하지만 그냥 봐봐. 본성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인식 변화는 없어. 그냥 인식은 계속 자연에 대해서 서술한 거야. 앞에는 인식이 없이. 두 번째 보면 나는 풀이 없는 풀이 또 이름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풀에 대해서 이 자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을 견주 말하는 성의 찰리가 없을 터이다. 이거는 자풀에 대해서 자신이 공감하고 있는 거지. 인식 변화가 없지. 그리고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간다. 그래서 이러한 풀독이 올랐다. 응? 풀독이 올랐다. 풀독이 오른 다음에 약을 주었으나 나는 자연스러운 이제 자연 그대로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병원을 찾지 않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왔어. 인식 변화가 없어 지금 전혀. 왜 인식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인식 변화가 없지. 지금 비판하는 거는 있지. 인식 변화는 없고. 이게 문제집이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니까 가끔. 봐봐. 문제집에서 정리하고 확인하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 풀독이 오르기 전과 풀독이 오른 후에 인식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 풀독이 오르기 전. 자풀은 필요가 없으므로 뽑고 베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랬어? 글쓴이가 그랬어? 아니야. 봐봐. 농부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농부에 대해서. 자기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농부가 뽑는 거지. 그치? 농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가 서술한 거지. 이 글쓴이가 인식이 변화된 건 없다. 근데 왜 이따구로 서술이 되어 있냐? 헷갈리게.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면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봐봐. 이기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어느 정도 포함한 얘기는 맞아. 이거는 맞는데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가 아니라 글쓴이가 비판하는 점이야. 이건 풀독이 오른 후에 풀독이 올랐잖아. 이것도 풀 또한 그거야. 풀 또한 이제 자신의 느낌이 있고 자신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풀독이 올랐다는 거는 그거의 증거라는 거지. 반발한 증거. 자신에게 반발한 증거였다. 그래서 이제 자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인위적으로 해하려는 대상이 반발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인식한 거지. 근데 그렇다고 그 전에는 자풀 다 쓰레기들 논 아니면 이제 다 쓰레기다 이런 식은 아니지. 그치? 그런 생각은 안 가졌어. 인식 변화는 없었어. 비판점은 있었어. 그리고 이타주의적 사고와 생명존중 사상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 글쓴이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비판하는 점은 이기주의적인 사고와 인간중심적 사상을 비판하며 이타주의적 사고와 생명존중 사상을 이제
생각 얘기하고 있다. 성남 풀립 뭘까? 의미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한다. 성남 풀립. 그리고 자신의 이제 경험 또한 플러스 시키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면서 반성하기 위해서 글을 썼음을 알 수 있고 얘는 그치. 글쓴이가 중간 내용을 봤을 때 끝 내용을 봤을 때 장마가 끝나던 병원을 안 찾은 거는 이 어떤 자풀에 대한 존중이지. 예의지 예의. 응? 왜냐면 자신이 자풀을 뜯었으니까 뽑았으니까. 자신도 이런 비판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자풀은 뜯은 거야 자신도.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풀이 계속 자라면 나중에 고추밭이 풀밭이 될 테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제 풀독이 오르고 나서 이런 인위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순리대로 이런 자연의 본질에 따라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든 거지. 그치? 자풀의 마음을 생각한 거다. 그래서 병원을 안 찾은 거야. 응? 그래서 나중에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점을 시사하고 있다. 성남 풀립. 그래서 성남 풀립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